중국은 문화를 베낍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독일 여성이 6개월간 상하이에 파견되며 직접 경험한 중국의 민낯은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 화려한 도시 상하이의 이면에는 창의성 대신 복제, 도덕 대신 실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제된 디자인, 왜곡된 문화, 그리고 무질서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사라진 도시.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고 다른 나라의 창의적인 문화를 모방하며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태도는 그녀를 끊임없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중국은 한국 문화를 따라 하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디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는 한국 문화를 아주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BTS의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K-팝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문화의 섬세함에 감탄했습니다. 어느새 한식을 만들어 먹는 게 취미가 되었고 한국어까지 배우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꿈과 같은 나라였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중국으로의 파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중국인들의 무례한 행동을 자주 봐왔습니다. 관광지에서의 소란,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문화 왜곡까지. 이런 이미지들이 저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몇 달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기회라고 강조하며 설득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새롭고도 낯설었어요. 제가 내릴 공항 활주로가 보였고 멀리서 고층 건물들이 우뚝 서 있는 모습도 얼핏 보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이내 공항 내부로 들어가면서 제 첫 인상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마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줄은 엉망으로 꼬여 있었고 직원들은 사람들을 고함치듯 재촉하고 있었어요. 저는 외국인의 줄을 찾으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헤맸습니다. 결국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외국인 줄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무뚝뚝하게 손짓만 했습니다. 어디를 가라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긴 줄에 서서 기다리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어로 무언가를 크게 떠들며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 결국 한쪽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영어로 말하는 그 관광객에게 공항 직원은 끝까지 중국어만 사용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서류를 내밀자 심사관은 제 사진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무뚝뚝한 목소리로 목적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회사 파견으로 왔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는 저를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어설픈 중국어로 다시 설명했더니 심사관은 한숨을 내쉬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제가 중국에 온 걸 귀찮아하는 듯 보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안도감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마친 후 방으로 들어가기 전 로비 소파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BTS의 음악을 흥얼거리며 휴식을 취하던 중 저는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국인 2명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요즘 중국 팝은 수준이 높아졌어.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이후 로비에 있던 직원과의 대화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곡 BTS 노래네요. 정말 좋죠. 제가 직원에게 반갑게 말을 건넸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중국 DJ가 만든 노래예요.
한국 스타일을 발전시켜서 만든 곡이에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들리던 곡이었기에 BTS의 노래라고 믿었거든요. 이상한 마음에 가만히 다시 들어보니 멜로디가 미묘하게 다르고 가사도 살짝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BTS의 원곡을 거의 그대로 베꼈지만 살짝 다르게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곡처럼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기분이 매우 찝찝했습니다. 그들은 K-팝을 변형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비슷한 충격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회의 주제는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마케팅 담당자인 제 업무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중국 시장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자료를 보자마자 저는 멍해졌습니다. 슬라이드에 띄워진 캠페인 디자인과 광고는 분명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본 것과 똑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점심시간에 몇몇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어제 호텔 로비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BTS의 음악이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제 질문에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죠. K-팝이 원래 중국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쪽 DJ들이 훨씬 세련된 곡을 만들고 있잖아요. BTS도 아마 우리 스타일에서 많이 배웠을걸요. 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K-팝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까지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싶어서일까요? K-팝은 명백히 한국의 문화적 자산이자 세계적인 성공 사례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제 방식대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인터넷을 뒤지며 중국 내 커뮤니티와 관련된 게시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한 내용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인들이 여러 K-팝 스타들의 성공을 중국 문화의 간접적 성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여러 글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파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매일 아침 상하이의 화려한 거리들을 지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거리는 마치 상하이의 발전을 자랑하듯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내면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첫 프로젝트는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기획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기획 자료를 확인하던 중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료에 첨부된 이미지와 광고는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었죠. 중식 브랜드를 홍보하는 캠페인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한국의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의 광고와 똑같았습니다. 슬로건부터 비주얼, 심지어 영상 콘티까지 거의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이건 한국 광고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더니 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디 거든 우리는 이걸 더 잘 만들어 팔면 돼요. 그의 말에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박했지만 팀장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다른 외국인 동료에게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몇 년간 일해온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제 반응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게 흔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돈이죠. 창의성이나 윤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아요. 처음엔 나도 그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태도는 마치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소비자들도 언젠가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싸고 보기 좋으면 끝이에요. 그날 저는 방에 들어와 하루를 복귀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이곳의 문화적 관점과 윤리가 제게 큰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중국 동료들이 저를 한식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반가운 제안이었어요. 이곳에서도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곳은 상하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당이에요. 정말 맛있으니 기대해도 좋아요. 동료들이 자신만만하게 추천했죠. 외관부터 태극 문양과 한글 간판이 한국 느낌을 물씬 풍겼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을 때는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름과 설명이 기괴하게 변형되어 있었어요. 이거 한국 음식 맞나요? 제가 아는 한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자 동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중국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한국 음식이지만 중국 입맛에 맞게 발전시킨 거죠. 이런 게 더 맛있어요. 어차피 한국 음식들은 다 중국산 재료로 만든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나 당연한 듯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도 고춧가루도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서 먹잖아요. 김치도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강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히 사실로 여겨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혹시 한국분인가요? 주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음식 공부를 오래 했어요. 김치도 제가 직접 담갔죠. 저는 김치 공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주인의 말은 제가 예상했던 충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한식의 정체성을 지워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일상적으로 겪는 혼란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응이란 말은 어쩌면 제 자신을 속이는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마주하는 풍경들은 제가 믿어왔던 상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루는 출근길의 길가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붐비는 대로변에서 작은 상인이 노점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가던 길에 멈춘 손님들에게 아무런 포장도 없이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위생 장갑은커녕 그의 손에는 온갖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걱정은 이곳 사람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날 퇴근 후 저는 중국 동료들과 함께 길거리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정말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의류, 전자제품, 심지어 명품 브랜드 가방과 신발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것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명품들이었지만 가격은 터무니없이 저렴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제가 가방을 집어들고 묻자 상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진짜를 살 필요가 없죠. 똑같이 보이는데 왜 더 비싸게 사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짜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여기 가짜 물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불만은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동료들은 마치 제가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만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진짜처럼 보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진짜 명품도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인데 가격이 다르면 억울하죠. 그들의 말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료 한 명이 슬라이드에 삽입할 이미지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이미지 사이트에서 고해상도의 사진들을 다운로드하더니 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있는 건 모두 공짜잖아요. 다들 이렇게 써요. 저작권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한 이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어차피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은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약서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나라에서 법과 규칙이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나 계약이 아니라 인맥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모든 걸 좌우하는 시스템 속에서 규칙은 단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경험은 택시를 탈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는 미터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왜 미터기를 안 켜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터기를 켜면 더 비싸게 나와요. 그냥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가면 돼요. 당신한테도 더 나아요. 그는 마치 저를 위해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태도 자체가 너무나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하이에서 생활한 지 2달째, 저는 여전히 매일 새로운 충격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혼란은 이곳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무질서 속의 묘한 질서였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익숙하게 여겼던 규칙과 상식은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상하이의 유명한 야시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야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거리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구경하며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노점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가 받은 음식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음식을 들고 노점 주인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음식의 양이 지나치게 적어서였죠. 저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노점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많아요. 불만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세요. 그런데 남성은 더 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너무 적잖아. 같은 가격에 다른 가게는 이만큼 더 줘. 결국 노점 주인은 양을 조금 더 추가해 주었고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싸움은 끝난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뭔가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여기 노점은 다 이래요. 불만 있으면 따져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사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무질서는 공공장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승객들이 줄을 서는 대신 서로 밀치며 먼저 타려고 난리를 치는 모습은 매번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에는 이 모습이 더 심했어요. 줄을 서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빈틈을 파고들어 먼저 탑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줄을 서지 않는 거죠? 제가 동료에게 물었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줄을 서봤자 소용없어요. 밀치고 들어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규칙은 있되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곳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죠. 어느덧 상하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회사 업무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략 회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가 화면에 띄워지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료에 나온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과 광고 비주얼은 한국의 유명 브랜드를 거의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제가 사용해봤던 제품이었기에 더 확신이 들었죠. 포장 디자인뿐 아니라 색상 조합, 심지어는 슬로건까지 한국의 것과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이건 한국 브랜드를 그대로 복제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질문하자 발표를 하던 팀장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차피 여기선 한국 브랜드가 직접 유통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의 대답은 너무도 태연해서 저는 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까요? 정체성이 없다면 결국 소비자도 떠날 겁니다. 제 말을 듣고 회의실 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한국이든 중국이든 소비자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들 비슷비슷하게 만드니까요.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제품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브랜드가 얼마나 창의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팀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다른 브랜드를 모방하는 전략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창의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효율성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상관없어요. 누가 더 싸고 빨리 시장을 장악하느냐가 승패를 가르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우리랑 경쟁하려면 결국 우리 방식을 따라와야 할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하고 있었고 도덕적 책임이나 창의성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성공을 이룬 거야. 창의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가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곳 사람들에게는 단기적인 성공이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도덕적 고민은 그저 느리고 비효율적인 장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성과 이익이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단순화되고 있었죠. 6개월의 상하이 생활이 끝나고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며 처음 상하이에 도착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이 도시의 화려함에 약간의 기대와 설렘을 품고 있었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꼈던 혼란은 곧 이 도시가 저에게 남긴 인상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빠른 발전을 자랑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이었지만 그 이면은 창의성보다는 복제, 도덕성보다는 신리만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중국이 한국 문화를 베끼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분노를 넘어 깊은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베끼려는 대상은 한국 문화의 겉모습일 뿐 그 속에 담긴 창의성과 정체성, 그리고 도덕성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이트 앞에 앉아 VPN으로 스마트폰을 보던 중 SNS 피드에 BTS의 소식이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영상을 클릭했어요. 화면 속에서 BTS는 열정적으로 무대 위를 뛰어다니며 관객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한국은 문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음악, 음식, 드라마, 패션 등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진심과 열정을 담아 세계에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따라 하려는 움직임은 많았지만
그들은 그저 흉내 내는데 그쳤습니다. 문화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한국 문화를 모방하려 해도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결코 같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트렌디하고 멋져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실성과 창의성이 세계와 진정으로 소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하이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화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진정성이 진짜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이해하고 지켜낸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던 것이었죠. 저는 중국에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통해 진실과 창의성은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늘 길을 찾아낸 나라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국이 되었죠. 저는 한국이 보여준 끈기와 생존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건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워렌이에요. 미국 중서부의 평범한 도시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역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역사는 대부분 서양사였죠. 로마 제국, 르네상스, 그리고 세계 대전 같은 이야기들이요. 동양 역사는 솔직히 제 관심 밖이었어요. 아시아는 멀고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고백하자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조금 우연적이고 또 조금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특별히 유난스러운 가정은 아니었지만 제 할아버지는 독특한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다만 할아버지는 그 전쟁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죠. 늘 조용한 분이셨지만 방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몇몇 아이들과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늘 묻곤 했어요. 할아버지, 이건 어디에서 찍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짧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이라는 곳이란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웠지. 배웠다고요? 제가 물었지만 말을 돌리곤 하셨어요. 그 말은 제게 오래도록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의 서랍에서 한 권의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대부분은 당시의 전투 상황과 군인으로서의 기록들이었지만 몇몇 페이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 땅은 정말 고생한 곳이지만 여기 사람들은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도 이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웃을 줄 아는 법을 알고 있다.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배웠다는 나라.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내 잊어버리고 지내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아시아 역사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마지못해 들었습니다. 제 관심사는 유럽사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수업 첫날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질문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어떻게 한국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독립된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고대 고구려에서부터 조선 왕조, 현대 대한민국까지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문득 할아버지의 다이어리 속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른 과제를 맡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호기심이 생겨 한국을 주제로 잡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한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느낀 건 놀라움이었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라면 강대국들 틈에서 그냥 사라졌을 법도 한데 어쩌다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 그 첫 번째 퍼즐 조각은 지도를 보고 풀렸어요. 한국은 바로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동아시아의 허브라 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작은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순간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시기에는 한 세대 안에 2번, 3번씩 침략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모든 침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항상 자리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 걸까?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방어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고려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정말 경외심이 들었어요. 거란과 몽골 같은 초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한국은 항복하지 않았더라고요. 특히 거란과 싸운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는 너무도 극적이었어요. 거란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은 전략적으로 적을 유인해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료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한국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틀어주셨어요. 다큐멘터리에서 고구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히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중국의 강력한 제국들과 맞서 싸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본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 이끈 살수대첩이었어요. 수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고구려의 계략에 걸려 물에 빠져 괴멸당하는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싸웠고 버텨냈고 심지어 승리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건 알아도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어요. 한국사를 더 깊이 알아보겠다고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환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고대부터 강대국들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것도 놀라웠지만 왜 그렇게 끈질기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가 더 궁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자연환경이 생각보다 가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지도를 펼쳐봤어요. 한국은 산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70%가 산지라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평야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땅이 많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계절은 또 어찌나 극단적인지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은 춥고 건조하대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농업 역사를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옥한 평야가 아니라 척박한 산비탈에서 살아남기 위해 논농사라는 독특한 방법을 발전시켰더라고요. 특히 조선시대의 농업 기술에 대해 알아보면서 한국인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절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땅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려고 퇴비를 만들고 비가 오지 않아도 작물이 자랄 수 있게 물 저장 방법을 발전시켰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조사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음식들이 모두 환경과 맞물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김치와 나물 같은 음식들이요. 제가 읽은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대요. 여름에는 채소가 풍부했지만 겨울엔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김치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절인 배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재료와 발효 기술이 추가되어 오늘날의 김치가 되었더라고요. 이걸 알게 되니 김치가 단순히 맛있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자라는 나물과 들풀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농민들이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활용한 거죠. 이쯤 되니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경외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걸 자신의 문화로 만들어냈어. 저는 김치 담그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찾아봤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을 섞는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인 음식 준비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구나. 논농사를 짓기 위해선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기를 내고 논을 계단처럼 만드는 일은 공동체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자료는 조선시대의 두레와 품앗이라는 전통이었어요. 두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나눠하는 공동체 활동이고 품앗이는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교환 방식이었죠. 한국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특히 주변에 그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독립을 유지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가장 큰 이웃,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며 동아시아를 지배하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독립성을 유지해온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비결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고구려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는 중국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나라였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병력이나 자원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지만 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창적인 전략을 개발했더라고요. 저는 고구려의 산성 방어 체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고구려는 평지가 아닌 산속에 성을 쌓았어요. 당시 중국의 대군이 밀고 들어오면 고구려 사람들은 평지에서 싸우는 대신 산성으로 피신의 적을 지치게 했다고 해요. 산성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마을처럼 물과 식량을 저장하고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특히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투 기록을 읽으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수나라는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이를 막아냈습니다. 을지문덕이라는 고구려의 장수가 수나라 군대를 지치게 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반격해 대승을 거둔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렸어요. 고구려 이야기에서 감명을 받은 저는 조선시대의 방어 전략도 궁금해졌습니다. 조선은 명과 청의 압박 속에서도 독립을 유지했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운 기록을 보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조선은 당시 중국 명나라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 자체로도 굉장히 독창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성이나 남한산성 같은 산성들이었죠. 남한산성은 서울 근처에 있는데 조선 왕이 위험할 때 피난처로 사용되었대요. 여기에는 수개월간 버틸 수 있는 식량 창고, 물 저장 시스템, 그리고 군사훈련장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중국 청나라와 맞서 싸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청나라와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조선이 끝까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산성 덕분이었어요. 산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조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적과 싸운 게 아니라 싸움 그 자체를 계획적으로 준비했구나. 산성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협력과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고구려와 조선 모두 싸워서 이기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산성과 방어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산성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싸워야 했을까? 중국 같은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운다는 건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그들은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과거의 한국사를 공부하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현대 한국인들도 이 생존 DNA를 이어받아 살고 있을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현대 한국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저는 처음엔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봤어요. 뭐든지 서두르고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이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 문화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생존 전략의 일부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요. 저는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저는 이 운동이 단순히 농촌 개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인들은 정부의 도움만 기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서서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공동체를 발전시켰죠. 어떤 인터뷰에서는 한 할머니가 배고파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도록 해야 했으니까요. 라고 말하셨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들, 특히 K방산에 대해 조사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국의 방위산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미사일 기술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과도 비교될 정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강대국들과 싸우며 방어에 힘썼던 그 DNA가 지금도 이어져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사일 기술을 조사하다 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과거에 산성을 쌓고 방어했던 방식이 지금은 첨단 기술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같아 보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끈질긴 노동 윤리였어요. 워라밸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시대지만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물론 이게 때론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지런함 뒤에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였죠.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빠르게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과거 그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산성을 쌓았던 정신과 닮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면 이 모든 걸 직접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과 설렘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정돈된 느낌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보던 대도시의 혼잡함과는 다른 이곳만의 질서와 효율에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주였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과거를 느끼고 싶다면 꼭 가보라고 추천해 주신 곳이었거든요. 경주 남산에 올라 산성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책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굳게 쌓여있는 모습에서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결기가 느껴졌어요. 가이드는 고구려와 신라가 어떻게 산성을 활용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산성은 군사적 방어의 역할만 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쟁 중에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누군가는 단순한 돌담이라 볼지 몰라도 이건 그들의 생존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깨닫고 나니 산성이 더 이상 그저 고대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한국의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주에서의 경험 후 저는 현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어요.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였죠. 높은 빌딩 사이로 고즈넉한 전통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독특했어요. 특히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느껴진 활기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북한산 등반이었어요. 자연 속에서 한국을 느끼고 싶어서 산을 갔거든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주변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은 정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한국인들도 이곳에서 이런 풍경을 보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을까? 저는 홍대 게스트하우스에서 특별한 인연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국인 친구, 윤주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윤주는 선생님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 역사를 배우러 왔다는 말에 무척 흥미를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역사를 관심 갖고 배운다는 게 신기하네요.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윤주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을 지켜낸 이유가 궁금했어요. 척박한 환경도 극복했는데 그런 점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윤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요. 교과서엔 나오지 않는 삶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녀는 제게 충청도에 계신 자신의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외할머니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살아남기 위해 농사를 시작했고 당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끈기를 배우셨대요. 외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나쁜 일도 많지만 결국 그걸 이겨내는 건 사람이야.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려 노력해요. 윤주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윤주와 함께 다음 날 경복궁으로 가게 되었어요. 경복궁에서 보았던 것은 과거의 유적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묻어있는 공간이었죠. 여기선 한번 무너지고도 다시 재건했어요. 윤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경복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치 한국 역사를 직접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윤주와 함께한 마지막 식사는 삼겹살이었어요. 윤주가 말하길 한국인은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삼겹살과 소주 한 잔으로 모든 걸 털어내곤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기 때문이에요. 윤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정신이네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인은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윤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죠.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전쟁과 경제 발전 이야기를 떠올리며 윤주와의 대화와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한국은 불행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스스로의 길을 만든 나라였어요. 윤주와의 만남은 저에게 특별한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한국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에밀리도 당신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길 바랄게요. 그 말은 마치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학문적 연구를 넘어 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감명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K-드라마의 나라였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의 역사 세미나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에밀리, 한국 여행은 어땠어? 친구인 제이슨이 물었어요. 그는 늘 제가 배운 것을 흥미롭게 들어주는 편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놀라웠어. 재미있었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러면서 한국의 척박한 환경, 강대국의 압박, 그리고 그 속에서 끝없이 버텨온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원래부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잖아. 그래서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많았을 것 같았어. 하지만 아니더라. 오히려 그들은 강대국에 맞서 싸우면서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독립을 유지했어. 산성과 방어 전략, 그리고 공동체 정신 같은 게 정말 대단했어.
제이슨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점점 이야기에 몰입했어요. 또 다른 친구인 클라라는 저와 함께 동아시아 역사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녀는 늘 일본과 중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도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의 산성 이야기를 들어봤어?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아니, 산성? 그냥 돌로 쌓은 방어용 건축물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주 남산에서 본 산성과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들려줬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는 모임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현대 무기 기술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방산 산업이 등장했어요. 화면 속에서 보이는 최첨단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을 본 친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었어? 그들이 묻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은 항상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발전해왔어. 과거에는 산성과 공동체, 지금은 기술과 과학으로.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에 담긴 한국의 정신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저는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라며 겁을 냈지만 한 입씩 맛보더니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김치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됐어.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야. 이걸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했고 그렇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지. 너희도 알다시피 한겨울을 버티려면 이런 저장 음식이 꼭 필요했거든. 친구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모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북한산에서 느꼈던 웅장함, 경주 남산 산성에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마주했던 첨단 기술들까지. 각각의 경험이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졌어요. 한국은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나라야. 이 깨달음이 떠오르는 순간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강해질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교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한국의 역사를 발표한 뒤 교수님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 내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내가 한국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을 개인의 삶에까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좋았어. 교수님의 말에 저는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역사를 배우는 게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겠죠? 그것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맞아.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 같은 거야. 내가 한국의 역사를 통해 그런 나침반을 찾았다면 정말 귀한 걸 얻은 거지. 그 말이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제 인생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진로 상담을 위해 학과 상담실에 갔습니다. 상담 교수님은 제게 물었어요. 에밀리, 역사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생각이니?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했는지를 분석해보니 다른 나라나 개인에게도 여러 교훈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방향이네. 내가 정말로 열정이 있다면 연구도 그만큼 깊어질 거야.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걸 실현할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질문은 제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역사를 간단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것이 저에게 하나의 사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길을 찾아낸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국이 되었죠. 저는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대학원 지원서에 이런 목표를 적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연구하여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찾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끈기와 생존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제 할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다이어리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